번째,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했고요. 지적 멜랑콜리 분석하기 전에 락강의 멜랑콜리 분석을 살짝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고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 범위는 지적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크리스테바는 진도 범위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험 범위에도 역시 빠지겠죠. 크리스테바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이론가인데 프랑스의 이 페미니즘 이론도 프로이트 락강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신분석학의 이 여러 개념들,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걸 비판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정의하거나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크리스테바는 이제 우리 교재에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진도에서는 생략하고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라는 또 유명한 페미니즘 이론가가 있죠. 동성애를 오히려 금기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이 젠더 의식이 허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주디스 버틀러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크리스테바도 그렇고 주디스 버틀러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성애가 사실은 바로 이 멜랑콜리 분석,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하는 이 멜랑콜리 분석을 재정의하고 다시 자기식으로 이것을 동성애 문제와 접목을 시킵니다. 이런 식이죠. 뭔가 하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젠더 의식에 의해서 금기시되니까 그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가 정상이고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걸 깨부숴야 된다. 이제 페미니즘 이론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주장인데 그 방법론으로 바로 이 우울증 분석, 멜랑콜리 분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뭔가 하면요. 주디스 버틀러의 그 중요한 이론적 거점은 인간의 충동, 본능, 타고나는 욕망이 이 동성애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 금기에 의해서 혹은 뭐 가족 혹은 뭐 인간의 무의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구조가 갖고 있는 이 억압과 금기에 의해서 이게 좌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울, 멜랑콜리.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을 가져오겠죠. 원래 자기 본능이 상실을 감을 빚어내니까. 이 동성애가 원래 본질적인 것인데 방해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금기에 의해서 이것이 차단되고 좌절되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근원적으로 인간은 이 동성애에 대한 욕망이 이제 좌절되면서 우울증 현상을 타고난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걸 이제 다시 회복하는 차원으로 동성애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테바는 이제 자세히 공부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는 우리 교재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페미니즘 이론까지도 이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들이 상당한 많은 여파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지금 바로 이제 락강의 멜랑콜리 분석을 이제 재구성해보는 이 차원입니다. 여기 주의상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바로 프로이트가 발견한 죽음 충동, 타나토스가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주면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그런
개념인데 프로이트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특히 이 죽음 충동이 락강이 바로 이 주의상스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 19번 각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 불어 주의상스를 번역을 예전에는 향락여로 번역하기도 하고 향유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이 주의상스라는 불어가 갖고 있는 속뜻을 잘 번역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번역이 되니까. 단순한 의미로 그냥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음력을 해서 그냥 주의상스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향락, 향유 다 이것이 불충분해요. 이것을 설명하기에 번역어가.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죽음 충동이 고통을 동반한 쾌락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야. 보통 우리는 쾌락 원칙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은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거니까 우리 인간에게 시련, 고통 뭐 이런 것은요. 근데 쾌락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 그래서 프로이트가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죽음 충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기체가 무기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물질로부터, 무기체로부터, 물, 공기, 흙, 불, 이런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형성이 되어서 뭡니까? 하등동물, 고등동물, 인간이 최고 정점이 있겠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뭐예요? 유기체인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겠지. 물질로 다 흩어지겠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장 편안한 상태. 이 유기체가 진화론적으로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는 과정은 응축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응축이 되면서 집중돼 가지고 최고조에 도달한 게 인간이고 인간의 정신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 양극 속에서 이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따라가 보면 무기물로 가는 거예요. 유기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완전히 물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방을 즉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쾌락 원칙은 그러한데 이 죽음 충동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반하는 거야. 인간이 쾌락 원칙을 가장 중요한 본능으로 본능인데 오히려 긴장을, 오히려 고통을, 그죠? 감수하는 거지. 오히려 고통. 근데 그 고통 속에 쾌감이 있다. 쾌락이 있다. 이런 좀 복잡한, 이게 왜 자꾸 떠나요? 취약점 점검. 이걸 계속 끄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의상서는 이 락강이 프로이트의 그 완전히 정립되지 못했던 그것을 더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충동을 가진 인간이 육체에서 경험하는 그러나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이게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거야. 말로 이게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특히 쾌락 원칙을 위반한 충동이 겪는 고통. 그죠?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게 바로 죽음 충동인데, 이건 프로이트 설명이에요.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을 위반하는, 즉 어긋나는 그런 충동인데 이게 바로 죽음 충동이잖아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쾌락이다. 이렇게 역시 정신분석 사전인데 요 락강 정신분석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중에서도 락강의 개념들만 설명하고 있는 사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 결핍은 주의상스의 육체가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만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비롯된 상실이다. 이제 근원적 상실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관계,
먼저인데, 상상계가 먼저인데, 인간의 정신구조 속에서 그 상상계를 경험할 때 본래 자기로부터 뭡니까? 소외된다. 소외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분열된다. 그죠? 분열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죠. 그 분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우울증, 멜랑콜리로 따지면은 상실이에요. 뭔가 상실감을 갖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학관계예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먼저 1차 우울이 일어나는 거죠. 1차 소외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근데 거기에 상징계, 아버지의 질서, 언어의 질서, 사회적 질서가 다시 개입할 때 2차 소외가 일어나죠. 그때 주체가 만들어집니다. 1차 소외 때는 자아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될 때나 주체가 형성될 때 이 자아든 주체든 프로이트 락강의 생각은 인간의 자아나 주체는 완전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고, 즉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상실감을 가진 자아, 상실감을 가진 주체죠. 그래서 이제 S라고 하는 이 주체 약자입니다. 서브젝트에 사선을 이게 이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소외된 주체. 지금 우리 우울증 공부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상실을 경험한 주체. 그죠? 그래서 소외된 주체를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적 주체야. 우리는 다, 그죠? 우울증을 겪고 주체가 된 거지. 자아가 될 때 한 번 우울을 겪고, 두 번째, 주체가 될 때 이미 우울을 겪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근원적 멜랑콜리. 왜 근원적이라 했냐면, 인간이 누구나 자아를 갖고, 그 다음에 주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과정이 정상적인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죠. 이 자아와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자아와 주체가 형성될 때 이 멜랑콜리를 다 경험한다는, 우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우울은 상실로부터 오는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전부터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원적 멜랑콜리예요. 누구나 인간은 우울증자야. 그죠? 상실을 두 번이나 겪어서 주체가 됐으니까. 언어에 의한 주의상수의 죽음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보상하는 인용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욕망의 대상이에요. 대상 A. 이걸 이제 계속 발견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왜? 상실했으니까. 그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뭔가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 A는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란 거죠. 외부에 있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다. 자기 마음속에, 심리 속에, 무의식 속에 이 작동이 돼야 되는, 원인이 작동돼야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이 대상 A가 되는 거죠. 그냥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부에 어떤 매력적인 대상,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 사회적 지위든 직장이든 그죠? 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든 그게 대상 A인데 바깥에 있다고만 해서 그게 대상 A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원인이, 그죠? 작동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인용물을 욕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주체는 자신의 원초적 결핍. 자,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원초적 결핍이란 게 이제 1차 소외, 2차 소외. 그때 이미 상실을 겪는 거죠. 두 번의 상실을 겪는 거죠. 그걸 이제 결핍이란 말로도 쓸 수 있고 소외란 말로도 할 수 있고. 프로이트는 그걸 너무 생물학적인 용어를 썼어. 그걸 거세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야,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정신분석학이 거세 이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거세란 말이 이게 소외를 혹은 상실, 좌절 이런 뜻이에요. 결핍 이런 뜻이야. 원초적 결핍을 타자가 자신을 욕망하고 있음을 현재화하는 대상, 이게 바로 대상 A입니다. 이것이 락강이 말한 대상 A다. 자, 교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차원입니다. 근원적 상실에서 비롯되는 소외된 주체. 그죠? 여기 표시 있죠? 이게 내가 여러 번, 그 공식,
욕망 공식을 말할 때 바로 이 소외된 주체. 그래서 이 소외란 말 대신에 그죠? 상실을 경험한 주체 혹은 결핍을 경험한 주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멜랑콜리로 따지면 우울증적 주체인 거죠. 우울증. 이걸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디스 버틀러는 이 우울, 이 결핍, 이게 뭐, 원초적 결핍이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그것이 본질적이고 더 1차적인 욕망인데 사랑의 어떤 본질인데 그게 차단되니까, 그게 소외되니까 우울증적 주체가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페미니즘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상애인은 이 상실을 보상받기 위한 어떤 잉여물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애도의 특성과 상통한다. 상실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환유인가 하면요. 이 대상애인은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텅 빈 어떤 팔루스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럼 또 새로운 대상애인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서 욕망은 계속 환유의 고리를 따라서 순환하거나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환유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의가 있었죠. 욕망은 환유다. 그리고 뭐는 언유다? 정상은 언유다. 이게 락강의 설명입니다. 욕망은 환유고 환유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욕망은 정상은 언유와 같은 방식으로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면의 어떤 모습이 정상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 대상애가 계속 이렇게 상실되더라도 새로운 대상이 생긴다면 이게 뭐예요? 프로이트식으로 따지면요. 새로운 욕망이 또 가동하는 거야. 대상 A가 내가 기억이라고 하는 대상을 대상 A로 놓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대상 A를 상실했어. 그걸 획득했기 때문에 상실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텅 빈 팔루스니까. 텅 빈 어떤 힘, 텅 빈 에너지, 텅 빈 능력이니까. 획득한 후에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대상애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상애를 찾아야 되겠지. 아니면 획득을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상애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설명한 애도예요. 애도가 계속 대상애를 바꿔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리비도가 철회되는 거지. 회수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리비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상애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즉, 욕망 공식이,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멜랑콜리에 해당됩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은 이 대상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 형성이 안 돼. 뭐가, 누수가 일어났어요? 욕망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물이 새는 거야.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금이 가서 구멍이 나 있으면 계속 새니까 더 이상 채워지지 않지. 리비도가 채워지지 않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한번 봅시다. 한편 애도가 불가능한 멜랑콜리는, 애도가 가능하면 멜랑콜리 안 빠지겠죠? 계속 욕망이 환유적으로 생겨나니까. 그리고 대상애도 계속 생겨나요. 사랑하는 이성하고 연인 관계였다가 어떤 이유로 이별했어. 그러면 엄청나게 슬픔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겠죠. 근데 이제 애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비도가 재생이 되어서, 충전이 되어서 또 다른 대상의 일을, 즉 그게 이제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은 이 애도가 어려워. 이런 애도가 안 되는 사람. 그게 이제 불가능한, 애도의 불가능이죠. 애도가 불가능한 멜랑콜리는 대체물이 생기지 않아. 최초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연인 이성관계는 그냥 예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사랑 대상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대상이. 그래서 멜랑콜리의 주체는 언어의 세계에 진입하여 자신의 주의상실을 타자에게 뺏기지만 타자의 욕망이 부조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의 원인을 자리매김할 수 없다. 자, 여기 욕망의 원인, 대상,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대상 A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그에게는 보상되지 않은 리비도의 출혈이란 말을 썼어요. 난 누수란 말로 또 설명했는데 뭐 비슷해요. 출혈이 일어나요. 더 이상 피가 그죠? 계속 고갈되는 거야. 리비도가 고갈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상스가 소실된다. 자, 주의상스도 소실돼요. 주의상스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주의상스를 계속 경험하거나 추구를 해야 되는데, 주의상스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 충동과 비슷한 말이고, 고통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계속 자기가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간의 충동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죽음 충동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데,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락강이 생각하는 이 멜랑콜리, 이제 지적으로 넘어갈 텐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락강의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는 자세히 공부했고, 락강이 생각하는 멜랑콜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대상 A입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욕망 공식. 다른 말로 환상 공식이다. 이게 욕망의 공식이다. 혹은 이 욕망은 환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상 공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잘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이 우울증적 주체, 뭔가 상실한 주체, 소외된 주체가 요걸 자꾸 찾아내, 상실과 결핍과 그죠? 그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상애를 계속 찾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대상애가 욕망의 대상,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욕망의 원인이자 엔드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주체의 내면에 이 원인이 먼저 형성돼야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돈, 명예, 뭐 모든 것이 여기에 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대통령 되고 싶다는 그 욕망, 그죠? 엄청난 권력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지위라고 할까, 돈이라고 할까,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럼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권력도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대상애가 되지 않는다. 바깥에 있는 이것은 내 마음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 이 원인이 먼저 작동해야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대상애, 비로소 대상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보통 학문하고 정신분석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심리와 그죠? 현실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의 연구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에 빠진 사람은,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은, 이게 계속 형성된다는 것은 욕망이 계속, 그죠? 환유적으로, 그죠? 계속 이동하면서 대상이가 뭐 자꾸 바뀌겠지. 바뀌면서 욕망이 계속 가동하고 환상도 계속 작동하는데, 요 다이아몬드를 뭐 환상의 보석 상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욕망의 보석 상자, 이 보석 상자, 요게 작동 안 하는 거지. 요게 작동 안 한다는 말이나 요게 형성되지 않는 말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 이 욕망과 환상의 보석 상자인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안 돼. 그러면 이 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욕망과 환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리비도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출혈이라는 말도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이아몬드도 작동을 안 하고 이 대상회의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도 환상도 작동하지 않는 어떤 텅 빈 어떤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락강의 기초 개념하고 보로메오 매듭하고 결합해서 설명하면 이 소외된 주체는 어디서 형성돼요?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상상계와 조금 그림이 이상합니다. 지금 그림을 막 대충 그렸어요. 상상계와 상징계의 두 번의 소외에 의해서 이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외된 주체 혹은 우울증적 주체, 결핍된 주체는 상상계, 상징계라는 이 정신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 소외된 주체가 이 대상회의를 계속 찾는 이 대상회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은 대상회의는 요 동그라미 세 개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교집합.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가 세 개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로메오 매듭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가운데 세 개의 영역이 다 중복되는 교집합이 있겠지. 딱 그 지점. 거기에 있는 게 바로 대상 A다. 그럼 이 대상 A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에 요 교집합인 대상 A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대상 A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럼 실제로 근접하기도 어려워지죠. 실제에 근접한다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에 의해서 억압된 혹은 소외된 이 주체가 뭔가, 그죠?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해방될 수 있는 이 실제의 세계로 나아갈 때 이 대상 A가 꼭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이 대상 A와 대상 A를 통해서 바로 이 뭐예요? 욕망과 환상을 가동시킬 때, 그래서 실제로 실제 세계에 근접할 때 연동되어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 죽음 충동, 주의 상스도 이 과정에서, 이 대상 A를 추구해서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 같이 경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스 혹은 죽음 충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이 욕망과 환상을 가동시켜서 대상 A를 경유해서 이 실제로 가는데 어떤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죽음 충동도 그렇고 주의 상수도 그렇고. 이건 락강이 설명하는 개념은 주의 상수고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 그래서 고통을 동반한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허공 속에 진공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전체 좌표 속에서 이 인간의 정신 구조의 이 큰 좌표 속에서 설명하면 죽음 충동 주의 상수는 트라우마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과하면서 실제의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적으로 넘어갑니다. 슬라보의 지적은 프로이트와 락강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멜랑콜리를 새롭게 해명한다. 자, 이제 지적의 멜랑콜리에 대한 설명은 좀 독특한데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일단 락강과 프로이트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했고, 이제 지적으로 넘어갑니다. 지적은 욕망의 대상과 그 대상을 욕망하게 하는 중개물 사이의 간격을 통해 멜랑콜리의 기본 특성을 설명한다. 이게 락강주의자니까 락강의 이론을 굉장히 자기 이론의 기초로 삼아서 지적이 다양한 융합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르크스주의하고도 융합을 해요. 락강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그러면서 주로 무엇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나 하면 대중문화를, 특히 영화 중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미국의 그 대중성을 많이 가진 헐리우드 영화를 분석 사례로 들면서 재미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락강을 대부분이 어려워하거든요. 락강 책 읽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논문에서 그래도 정리해서 좀 쉽게 설명해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쉽게 프로이트도 락강도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적은 그런 점에서 대중성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치 우리 BTS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뭡니까 팬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철학계에서는 지적이 그 정도의 대중성을 가진 스타가 되었죠. 한국에도 서너 차례 방문해서 대중 강연을 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락강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해서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신자유주의는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다시 무슨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물론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철학적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설명 방식은 대중문화를 가지고 재미나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지적의 책도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이게 락강식 설명이야. 뭐 대상 A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세요. 욕망의 대상과 그 대상을 욕망하게 하는 중개물. 사실 이게 대상 A거든요. 이거잖아요. 이 대상 A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락강이 이제 이 대상 A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이 멜랑콜리 우울증을 지적이 자기식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언제나 욕망 자체의 대상과 이러한 대상을 탐하게 하는 중개 특성, 매개를 얘기해요. 중개물을 얘기해요. 요소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멜랑콜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하여금 욕망의 원인을 빼앗게 하는 것이다. 자, 대상과 원인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다 락강이 이미 설명한 걸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락강은 프로이트주의자고 지적은 락강주의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독창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락강의 이론을 자기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요건 이미 내가 여기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멜랑콜리가 생기는 것은 욕망의 대상으로 하여금 욕망의 원인을 빼앗게 한다.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주체에서 이 욕망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면 이게 모든 게 공허해져 버리죠. 그렇죠? 욕망도 환상도 이 다이아몬드도 작동이 안 되고 이 대상에도 사실은 소멸 상실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중요하죠. 이 원인, 이 최초의 이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인데 이 원인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 이 대상해가 형성 안 되니까 그게 맛있는 음식이든, 그죠? 사랑하는 이성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멜랑콜리 환자에게 대상은 거기 있지만, 그렇죠? 바깥에 있는,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대상 A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바깥에 있는 대상은 그대로예요. 그죠? 이성도 그대로, 그죠? 명품 가방도 그대로. 그러나 원인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뭡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그럼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대상은 거기 있지만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대상을 탐하게 하는 특별한 중개 특성이다. 자, 중개 특성이란 말을 썼어요. 원인이란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 대상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락강식인데 중개 특성이란 말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언제나 모든 참된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이 지적의 장점입니다. 락강의 이론을 최대한 재활용하지만 뭔가 핵심을 찔러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우울증, 즉 상실감이 언제나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적용해 보면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울해져요.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인과 대상 사이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죠. 즉 상실감이란 게 참된 사랑에 존재한다. 사랑 안에서 대상은 그것의 원인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과 원인 사이에 그 간격이 붕괴된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대상과 이 원인 사이의 간격 때문에 뭐가 생겨요? 상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이 점이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 참된 사랑은 이 우울증을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체험해 보면 이게 실감나게 이 말이 맞구나. 일리가 있구나. 아니면 틀렸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적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여기서 지적이 말하는 중개 특성은 락강이 말한 대상 A에 가깝다. 자, 근데 내가 이건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논문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데 지적은 락강주의자이긴 하지만 락강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약간 수용하면서 변형시켜요. 자기식으로. 모든 이론가들이 그렇죠. 아마 락강도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식을 좀 더 설명을 현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켰으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런데 락강이 대상 A를 언어에 대한 주의상스의 죽음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보상함으로써, 자, 주의상스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대상 A예요. 주의상스가 결핍되거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인형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지적은 약간 이걸 좀 뭐라고 그럴까, 대중화시켜서 쉽게 설명하고 좀 단순화하는 측면도 있다. 쉽게 설명하지만 단순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대상과 원인 사이의 간격이 붕괴될 때 멜랑콜리가 발생한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실제 사랑의 경험에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참된 사랑에 이 멜랑콜리가 있다. 멜랑콜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은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 개념, 프로이트의 초자의 역설, 락강의 잉여주의상스로서의 타 대상을 연결시켜요. 마르크스, 프로이트, 락강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 안에 비어있는 장소는 본질적으로 그것의 장소를 결하여 잘못된 요소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구조 속에는 항상 이게 텅 빈 영역이 있어요. 이거 역시 내가 지적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이 구조 속에 항상 제로 영역이 있어야 이게 구조가 작동되거든요. 꽉 차 있으면, 구조가 꽉 차 있으면 그 자체로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못 가져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퍼즐을 맞출 때 그 퍼즐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빈틈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 이걸 이렇게도 움직여가지고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잖아요. 욕망이든 뭐든 모든 구조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어떤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구조주의 안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빈 영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찌 보면 프로이트와 락강이 정신분석학에서 이 욕망을 결핍으로 설명하는 거, 그죠? 이것도 제로에 해당돼요. 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계속 작동하는 거거든요. 환상도 계속 작동하고. 이게 꽉 차 있다면, 이게 마치 퍼즐이 빈틈이 하나도 없는 퍼즐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지. 완전한 욕망이 존재한다면요. 더 이상 인간은 욕망도 필요 없고 환상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열심히 살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 비어있는 장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신분석학도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 공허 사이의 긴장을 해명한다. 그리고 대상과 공허 사이의 긴장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양태들의 자살을 설명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적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살 행위로의 이행은, 자, 이 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도 이 사례를 들어요.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특정한 영화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영화를 비평하면서 영화는 사례지요. 이런 자기 이론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때 자살이 나오거든요. 어떤 영화에. 자, 그러면 그걸 행위라고 부릅니다. 보통 행위. 보통 우리가 행동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행위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행동을 행위라고 그래요. 자살도 행위에 속해요. 자살 행위로의 이행은 주체와 대상의 직접적 동일시다. 대상과 주체가 대상과 직접 동일시되는 행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대상이 뭐길래 자살을 통해서 이 주체가 대상과 동일시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러운데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더 이상 부정성의 순수 공허. 이게 소외된 주체예요. 그죠? 무한한 욕망. 부재의 대상을 찾고 있는 공허가 아니라 직접 대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대상이 된다. 자, 소외된 주체는 이 결핍을, 소외와 결핍과 우울, 상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소외된 주체 혹은 우울증적 주체예요. 우울증을 가진 주체는 이 욕망을 통해서 이 부재하는 대상을 계속 찾잖아요. 그게 대상회의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제 이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되면 이 대상회의를 찾는 이것이 항상, 그죠? 순환하고 끝없이, 이동하고 끝내 채워지지 않겠지. 그 욕망은, 그죠? 100% 채워지지 않겠지. 결핍이라고 하는 게 100% 채워지진 않죠. 이 소외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죠. 그래서 직접 대상과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자살 행위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지만 이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 정반대로 대상, 욕망의 원인은, 자, 욕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대상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요 대상이 대상애인데 이 대상은 바깥에 있는 사물, 뭐 권력, 돈, 명예 이런 거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가로하고 설명을 보충을 해줬죠. 이게 욕망의 원인이다. 이게 대상이에요. 그 대상과 이 주체가 일치하는 행위가 자살 행위. 그 욕망의 원인과 일치하면 더 이상은 뭐예요? 결핍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공허가 물질화되고 주체의 욕망을 유지시키는 결과가 단순히 형체를 부과하는 유령 존재가 아니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긍정적 존재와 존재론적 일관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사라지는 것은 공허 장소다. 발생하는 것은 상징계 통로의 상실이다. 뭐 이런, 여기 실제란 말이 나오죠. 그죠? 상징계는 이제 사라지고 그 대상, 즉 원인, 대상의 욕망의 원인과 일치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실제계의 장소다. 자, 상징계에서 벗어나서 실제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욕망, 환상을 통해서 대상회의를 계속 추구하는 거. 그 대상회의가 어디에 통로가 돼요? 실제계로, 그죠? 실제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니까 대상회의가. 그 대상회의를 통해서, 그러나 더 가격하게 그 욕망의 원인과 주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일치되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게 자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상과 대상 A가 어디서부터 이 대상이란 말이 나왔을까? 이 자꾸 너무 옆으로, 자꾸 옆길로 새서 다른 이론들을 자꾸 소개하면 우리 학생들은 더 괴로울 텐데, 프로이트도 이 욕망이 추구하는 최종 지점, 최종 그 대상을 독일어로 다스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스팅. 딩이 뭐예요? 딩. D-I-N-G. 영어로는 싱입니다. 더 싱이 다스팅이에요. 더 싱, 다스팅. 바로 그것. 사물.
대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대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프로이트에게도 최종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그 지점. 락강도 뭐예요? 대상 A라고 말할 때 이 대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욕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적도 궁극적으로 이 상징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외된 주체가 완전히 실제와 자기를 일치시키는 행위가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상과 자기를 일치시킨다 할 때 왜 대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을까? 그리고 그것의 비밀은 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벗어나서 이 실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본질을 우리가 왜 실제를 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나 하면요. 여기서 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누구의 이론일까요? 철학적으로 이게 칸트입니다. 칸트가 인간이 이성의 능력, 감성의 능력 이걸 객관적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사유할 수 있고 어디까지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나중에는 예술을 통해서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나, 즉 판단력을 가질 수 있나. 그게 판단력 비판이거든요. 세 권의 주저서가 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이거는 이성이고요. 실천 이성 비판, 이건 도덕, 윤리고, 그 다음에 예술 비평은 판단력 비판이에요. 근데 이게 상상력인데, 이 인간의 사유 능력, 감성의 능력, 그죠? 예술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객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물 자체라 불렀어요. 물 자체. 사물 그 자체. 근데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 그것은 제껴놓고 인간이 사유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를 우리는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한계를 지은 거예요. 프로이트와 헤겔을 잇는 이 칸트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한계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데카르트식으로 따지면은 이성 주체 진리를 가진 이성을 가진 이 주체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무한대의 주체잖아요. 그죠? 완전한 주체잖아요. 칸트는 이걸 한계를 지었어. 그러면서 이 바깥에 있는 거, 인간의 능력의 바깥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물 자체라고 불렀어요. 물론 번역이죠. 물 자체. 이때 물이라는 게 사물이에요. 사물, 다른 말로 대상이에요. 그럼 이 프로이트가 다스팅이라고 부른 거, 사물 대상이라고 부른 거, 락강이 그걸 대상 A라고 부른 거, 그죠? 그게 다 어디서 원조는 어딘가 하면 칸트의 물 자체예요. 자, 왜 그러면 칸트의 물 자체는 이 실제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이 상상계, 이미지의 세계, 상징계, 이건 언어의 질서, 이걸 뛰어넘어서 이 알 수 없는 대상 물 자체, 칸트가 얘기하는 그 물 자체까지 가려고 하는, 사실은 그게 우주의 본질인데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과 감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 그죠? 그리고 상상력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만 철학을 할 수 있고, 그죠? 예술을 할 수 있고, 학문을 쌓을 수밖에 없는, 학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너머의 세계에 끝없는 동경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게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죠. 인간 욕망과 무의식의 본질은 그 물 자체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실제죠. 그런 의미의 실제의 영역이 대상이고, 그래서 칸트가 느닷없이 여기까지, 그죠? A 꼭지점에 있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할 때 그 근대 철학의 주체 철학의 그 세 사람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칸트가 여기까지 지금 소환이 되어서 현대 철학에 상당한 영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또 옆길로 새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서양 철학사 도식을 삼각형으로 그리면서 A, B, C 꼭지점에서 A도 중요하다. A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근대 주체 철학이 이미 시대적으로
한참 지나갔죠. 이미 A에서 B를 거쳐서 지금 이제 C를 지금 상당히 지식계, 전 세계적으로 지금 C 지점을 많이 탐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A를 공부해야 된다.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헤겔도 공부하고, 특히 칸트도 공부해야 된다. 왜? 칸트가 지금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락강, 지적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죠? 자, 그럼 또 빨리 가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말하는 행위로의 이행. 자, 요 용어가 지적이 상당히 강조하는 용어예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욕망을, 락강의 여러 중요한 그 주장 중에 당신의 욕망을 즐겨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에 구속되지 말고 타자의 욕망에 내가 막 내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어떤 대상애를 추구할 때 타자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뭐 사회적 질서에 의해서, 그죠? 주어진 어떤 그 욕망이 내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그 욕망을 쫓아가잖아요. 대상애를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즐겨라. 그게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락강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지적은 그걸 더 뭡니까? 강력하게 발전시켜 가지고 행위로의 이행을 주장합니다. 여러 주장 중에 바로 이 자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상징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어떤 하나의 사례가 자살이다. 그 이제 영화를 예를 들어요. 근데 지금 그 다 또 옆길로 세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절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적은 실제계와 만나는 자살, 즉 격렬한 행위로의 이행이 대상과 주체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동일시다. 자, 대상과 왜 동일시 하려고 해요? 그 대상이 요 위치에 있는 거니까 실제의 영역 속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상 A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근접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죠. 왜? 상상계이기도 하고 상징계이기도 하고 실제인 바로 그 공통분모가 대상 A거든요. 그죠? 락강에게 있어 소외된 주체와 그 욕망의 대상 원인은 엄밀히 상관적이다. 그래서 락강에게 창조적 성화와 죽음 충동도 엄격히 상관적이다. 자, 여기 창조적 성화란 말이 나와요. 성화. 이거 이제 성화란 용어도 프로이트 용어죠. 프로이트가 성적 에너지를, 성적 욕망을 더 예술이든 학문이든 더 정신적인 어떤 차원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그죠? 전환시켜서 성취하는 거. 이게 성화죠. 그 창조적 성화와 죽음 충동도 엄격히 상관적이다. 주체는 자신을 상징적 실체 속에 정착시키는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즉 상징계의 시스템 속에서의 관계를 끊는 아주 행위가 바로 자살이다. 그럼 이 상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아예 이 여기로 주체가 완전히 이 대상과, 즉 실제와 동일시되거나 일치되어 버리는 행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에 있어서는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말하는 행위로의 이행은 락강의 이론을 극단화시키고 급진화시켰다. 그렇죠? 락강은 대상 A를 통해서 환상 욕망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에 계속 근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적은 그걸 더 과격하게 극단화시켜서 행위를 통해서 일치시켜야 된다. 뭐와 뭐를? 주체와 대상을. 그게 이제 실제계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지. 실제의 세계로. 자, 그리고 이제 이 멜랑콜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까 독창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락강주의자로서 락강의 이론, 개념과 이론을 굉장히 재활용하지만 거기서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런
에센스를 보여준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역설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러한 역설은 또한 멜랑콜리의 궁극적인 역설을 설명하고 있다. 왜 역설이라고 했는지, 자, 이 우울증에 역설이 있다는 것을, 자, 이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멜랑콜리는 1차적으로 어떤 대파국 때문에 잃어버렸던 유기체의 균형 잡힌 온전성의 주의를 돌리는 것, 즉 이러한 상실로 야기된 슬픔이 아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원서를 그죠? 너무 의역해도 안 되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상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애도든 멜랑콜리든 상실이라고 하는 최초의 원인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멜랑콜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상실을 오인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약간 이제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든 락강의 보로메오 매듭이든 거기서도 이제 소외 혹은 결핍 혹은 상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인데, 절대적인 행복의 관계, 욕망이 100% 충족되는 관계인데, 거기에 아버지의 질서, 상상계의 상징기가 개입하면서 실패, 좌절, 그죠? 좌절감을 겪는다, 상실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것이 완벽하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가설인데, 이 억압이 있기 전에 이 완벽한 세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억압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에서 혹은 의식으로 이게 먼저 완벽한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억압이 개입될 때, 아버지의 질서, 언어의 질서가 개입될 때, 그게 약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전에 이미 완벽한 세계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났다, 깨어졌다라고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전에 완벽한 세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게 진짜 좌절이고 상실이고 소외인데, 이전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즉, 억압이 개입될 때 비로소 무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실제의 세계가 상상계와 상징계 이전에 존재했느냐, 아니면 상상계와 상징계가 억압의 요소로 이 주체의 무의식 속에 작동할 때 이 실제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다 사례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을 겪는 주체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먼저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확신하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졌다, 즉 상실됐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도 상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울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우울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한 설명이긴 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지적도 상당히 뭔가 예리한 면이 있다. 자, 보세요. 오히려 적절한 멜랑콜리는 여전히 낙원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그곳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자들의 태도. 낙원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 상징계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너무 뭡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상징계의 세계 속에서 그 억압과 부담감을 느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현실의 논리가 개입되기 전에 행복한 세계가 있었다.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지. 계속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유지가 돼요? 이전에 이 실제계 혹은 완전한 세계가, 어머니하고의 완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 내가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우울증을 계속 경험해야. 자, 이런 설명이에요. 어느 설명이 더 맞는지 이것은 이제
이제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돼요. 취재계의 이 설명은 상당히 놀라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적절한 멜랑꼬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세계에 대한 그 뭡니까? 희망을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세계가 없는데, 지금 현실은 이 상징계의 세계인데, 나에게 혹은 우리 인간에게 이 실제의 세계가, 완벽한 세계가, 어머니하고의 그 완벽한 세계가, 그죠? 생존 경쟁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죠? 영원히 행복한 그런 낙원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멜랑꼬리예요. 멜랑꼬리를 유지해야 내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이 상징계 속에서만 사는 것은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불행하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착각이 있다. 멜랑꼬리 안에. 자, 어느 것이 더 맞을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한 주체에게 도움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즉, 비록 여전히 닫혀있는 세계에 있지만, 즉, 상징계에 살고 있지만, 단지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모호한 예고,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와 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제인데, 이 시간성 속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이 상실은 즉 가지고 있었어야 상실이라는 게 가능한데, 원래 없었는데 상실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착각,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효용성은 있죠. 필요성은 있죠. 그 낙원이 존재했다는 어떤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해당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해서 헤어졌어요. 근데 멜랑콜리에 계속 빠져 있어서 잊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우울증의 여러 메커니즘을 다 경험해요. 뭡니까?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도 하고, 나르시즘 퇴행도 하고, 대상과의 동일시도 하고, 그죠? 애정병존도 일어나고, 가학정도 일어나고, 대상에 대한 정오를 자기 처벌로 이렇게 자신을 오히려 학대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사실은 그 대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안티페인이 막 이렇게 악플 단계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해가지고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착각입니다. 그 안티페인은 처음부터 안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안티팬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상실이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안티팬이었다면 그 상실감도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 객관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요. 자,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좀 예를 든 것인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자, 보세요. 요런 설명이에요. 이러한 가오는 상실과 결여를 혼돈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 상실이 아닌데, 그죠? 상실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 원인은 원래부터 어떤 구성적인 방식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자, 사실은 욕망의 대상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텅 빈 팔루스예요. 이게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체가 아니야. 원인이, 내 마음속에서 욕망의 원인이 발생해서 이게 외부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는데 내한테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잃어버리려고 한 것처럼 여깁니다. 요컨대 멜랑콜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 욕망의 대상의 추리는 그것에 결여와 포개져 있다는 사실, 욕망의 대상이란 어떤 공허, 결여의 실정화일 뿐 그 자체로는 실존하지 않는 순전한 외상, 외상이란 것은 왜곡된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다. 외상, 왜곡된 형태에 불과하다. 근데 대체로는 이 착각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어떤 기만이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임수는 바깥에서 누가 속인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의 무의식이 자기 의식을 속이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전혀 엉터리는 아닙니다. 착각이 있을 수도 있죠.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다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뭐가 유지가 돼요? 원래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 낙원의 세계가 있었다. 나에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멜랑콜리가 작동하는 한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은 상실한 대상을 전제해야 멜랑콜리가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고 기만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역설, 기만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역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애도의 작동에 저항하는 멜랑콜리의 주체는, 자, 이 문장도 이해가 되죠? 애도를 저항하는 거예요. 즉,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작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혹은 이미 나를 떠났는데 더 이상 작별하지 않겠다. 난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한강의 가장 최근 작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주 4.3 항쟁을, 사건을 이제 소설화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살아남은 자가 그 죽은 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작별하지 않는다고 쓴 거잖아요. 그 잊어버리고 작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애도고, 이 애도를 저항하는 것, 애도를 거부하는 게 바로 멜랑콜리죠. 그래서 멜랑콜리를 계속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 소설을 썼겠지, 한강 작가가. 그죠? 그리고 한강만 그렇겠어요? 그 많은, 유족들과 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기념사업회 이런 단체에서 4.3 사태를 다시 기억하고 작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멜랑콜리거든요. 이제 멜랑콜리는, 그러나 이제 이런 기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3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하고 이 기만하고 연결하려고 내가 예를 든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기만과 역설이 이 멜랑콜리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이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애도의 작동에 저항하는 멜랑콜리의 주체는 정반대로 대상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슬퍼한다. 아직 상실 안 했는데 상실한 것처럼 이미 슬퍼. 이미 우울해. 자, 이런 것도 일종의 무의식이 가져오는 어떤 역설이나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계속 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우울 속에서 계속 그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즉, 작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대상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마치 잃어버린 듯 과도하게 슬퍼한다. 지적은 이런 기만적 역설과 관련하여 멜랑콜리가 추구하는 초감각적, 비육체적, 형이상학적 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한 다음에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의 비판적 검토. 수고했습니다.